사실은 LNF라는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코발트 함량이 가장 낮은 양극화 물질을 제조한다는 게 실제로는 가장 큰 특징인데, 예를 들면 A 양극재 회사의 니켈 90%랑 B 양극재 회사의 니켈 90%를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A는 코발트 함량이 10인데 B는 코발트 함량이 2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니켈 90%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다고 비교를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저 광물 조달 능력이 소재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시장은 북미라고 보고 있는 거고, 북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충실하게 맞춰 나가는 양극재 전구체, 가능하다면 음극재 이렇게 좀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그 메가 트렌드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회사들과 준비되지 못한 회사들의 갭이 좀 벌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시리즈도 지금 뭐 5가 제일 낮은 숫자인데 5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4, 3, 2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시장의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의 이제 우리가 흔히 캐즘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걸 조금 살짝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결국은 전기차 가격의 문제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데, 그게 결국 이제 가격으로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뭐 네. 중국은 특별한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양책, 네. 그래서 이제 차별, 그래서 커진 거고요. 나머지 시장들도 뭐 어느 정도 보조금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뭐 근본적인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의 가격대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보듯이 IC가 이제 일반 이제 내연기관차인데, 이 내연기관차들의 가격이 제 왼쪽에 보는 파란색 그래프의 가격선입니다. 각 세그멘트별로 뭐 C 세그멘트는 SUV 기준으로 좀 큰 SUV를 말하는 거예요. 대형 SUV. 예, B 세그멘트는 그냥 중소형. 어느 쪽을 비교를 해봐도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 회색인데 다 가격이 높았던 거고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저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IC랑 가격이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 가격이 점점 이제 그 일반 IC 가격하고 유사하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많이 커지는 상황이 최근에 돼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은 저렇게 높은 가격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거는 각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을 만들어서 파는 데 대한 준비가 이제 좀 완전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동차 회사, 전지 회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보급형을 본격적으로 팔겠다는 거는, 보급형은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굿이니까 많이 팔면서는 이익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네. 많이 파는데 적자가 되는 걸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높은 가격에 의해서 판매됐고, 미국은 $58,000, 한국은 $5,000,000 이상이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였고요. 네. 미국은 작년 평균 판매 가격이 $58,000였고, 한국은 작년에 그 경차 빼고는 코나 일렉트릭이 4,950만 원인가? 거의 그거 빼고는 뭐 리로에서부터는 다 5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레인지가 아니었던 거고요. 네. 뭐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G70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한 5천만 원대에서 한 7천만 원 안 되는 7천만 원 초반 정도 가격대인데,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은 거의 뭐 옵션 넣으면 9천 몇백만 원 하니까 많이 팔릴 순위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많이 팔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조금 파는 거를 캐즘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지 많이 팔 수 있는 차들이 아닌데 그 차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이제 지금 둔화됐다고 뭘 캐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 말씀이군요. 목표치 자체가 처음에 팔고 싶다라고 발표한 게 실제로 그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잘 나가는 회사들 EV 시장에서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 세계 1위 EV 회사고요. 테슬라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평균 가격보다 결국 낮습니다. 다른 EV 가격에 비해서. 그게 C 세그먼트건 B 세그먼트건. 그 다음에 무게도 낮고요. 훨씬 가볍습니다. 무려 10% 이상 가볍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톤 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0% 이상이 200kg 이상 가볍다는 얘기고요. 평균으로. 주행거리는 반면에 10% 20%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가볍고 멀리 가고 싸고 그런 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그럼 앞으로 예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분석한 거고 이제 국내 최대 OEM 자동차 회사 게 밑에 있는 건데 얘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가보다 훨씬 낮죠. 훨씬 낮은. 야, 국내 전기차가 가격대는 정말 싸네요. 네. 가격 경쟁력은 탁월하네요. 네. 이제 공차 중량도 훨씬 더 가볍죠. 예, 그리고 주행거리도 많죠. 그 면은 이 세계 1위 어떻게 보면 OEM 회사랑 국내 최대 OEM 회사랑 거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이거 가격은 오히려 더 싸고 네. 성능은 뭐 공차 중량이나 주행거리는 뭐 테슬라랑 비슷하고. 예. 이게 사실 뭐 지금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그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라인업을 늘리기에는 기존의 어떠한 자동차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레거시 메이커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현대기아가 늘리려고 하면 모델 수 늘리는 거는 월등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량 증가율은 상당히 앞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국내에 하여튼 현대 기아차가 향후 전기차 시대에 굉장히 많이 약진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앞에 게 되려면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양극화 물질은 이제 니켈 함량이 높은 거에 다들 언급이 많았는데 니켈 함량 높아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가게 나왔던 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거는 코발트 함량이 줄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막대 그룹 사이에 쭉 선이 거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발트 함량의 변화입니다. 네. 네. 예, 이게 이제 니켈 50%에서부터 자동차용으로 시작을 해서 70%, 90% 이런 식으로 오면서 점점점 코발트 함량은 보시다시피 20%나 썼는데 10%, 5%, 뭐 1.5%, 뭐 이런 식으로 뭐 2%, 5%가 점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발트 함량이 줄은 게 굉장히 컸고요. 사실은 LNF라는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코발트 함량이 가장 낮은 양극화 물질을 제조한다는 게 실제로는 가장 큰 특징인데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 국내라기보다는 글로벌 전체에서 예. 네. 글로벌 전체에서 아마 코발트 양으로 비교하면은 LNF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카데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양산 자동차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공급하는 것도 코발트는 4%짜리였으니까 네. 예, 훨씬 낮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하이볼테이지 미드니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볼테이지 미드니켈이 가장 오른쪽일 건데 네. 그게 NI6는 니켈 함량 60%를 네. 말한 거죠. 예. 이거 보면 오른쪽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겁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고전압 미드니켈. 예. 근데 네. 이제 고전압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4.25V나 4.3V 이 정도 전압에 비해서 4.35V도 고전압이죠. 얘들보다 높으니까. 네. 그렇지만 4.4V도 고전압이긴 하죠. 근데 4.45V는 더 고전압이죠. 4.45V까지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있고요.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니켈 함량만 갖고 높은 니켈 함량이 높은 거는 뭐 하이엔드용이라든가 아니면 니켈 함량이 뭐 높은 거는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그래프들 3개에 있는 이유는 니켈이 $10일 경우, $20일 경우, $30일 경우 각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니켈 가격이 높을 때는 니켈 함량이 낮고 전압이 높은 걸 사용하면 될 거고 반면에 니켈 함량이 낮아질 때는 니켈을 많이 쓰고 전압이 좀 올라가는 걸로 하면 이게 제일 낮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들을 준비하는 거 어떤 변화에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양극재 회사들의 일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코발트 함량은 앞으로는 뭐 거의 5%를 넘지 않는 쪽에서 이제 뭐 1, 2% 정도에서 거의 결정이 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코발트를 낮추는 것. 코발트를 낮추려면은 사실은 니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한 게 뭐 그냥 하이니켈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제 광물 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코발트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이니켈을 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네. 비교할 때 네. 예를 들면 A 양극재에서의 니켈 90%랑 B 양극재에서의 니켈 90%를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A는 코발트 함량이 10인데 B는 코발트 함량이 2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니켈 90%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다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LNF가 이제 개발하는 건 니켈 함량도 높지만 코발트 함량이 매우 낮아서 네.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양극재를 지금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코발트 함량이 낮았기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도 저희가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 경쟁에서도 코발트 함량이 낮은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발트 함량이 낮는 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코발트는 양극 활물질, 삼원계 양극 활물질에서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전이 금속입니다. 그러면 코발트를 뺀다는 것은 코발트가 적더라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전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더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발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압을 높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켈을 많이 늘리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LNF는 니켈 함량 60% 수준의 고전압을 향후에 니켈 함량 90%대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LNF도 그걸 당연히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양극재 회사들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가격이 낮으면서도 뭐 고성능이 하여튼 배터리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사실 굳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LFP 배터리가 값싸서 뭐 사용한다 이게 아니고 하이니켈이면서도 뭐 충분히 보급형 전기차에 다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배터리 충분히 양산 가능하다. 그게 언제쯤 다 가능한가요?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조만간에 다 양산이 될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들을 네. 이제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아까 같은 얘기인데 니켈 가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과거를 분석해보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는 대응 가능하려면 이제 그동안은 안 돼 있던 게 이제 하이 볼테이지 미드 니켈 준비가 덜 돼 있었고 그걸 하면서 코발트를 5% 정도 낮추는 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전지회사는 전지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자동차 회사가 보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재 회사도 마찬가지로 소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컸죠. 전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소재 회사한테 광물에 대한 조달에 대한 책임을 이제 소재 회사 갖게 되면 전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환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LNF는 조금 그 능력에서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혹은 전지 회사들이 직접 광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재 회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결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 기점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각 자동차 OEM들,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들이 리튬이나 니켈이나 뭐 그라파이트 같은 것들을 직접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미래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광물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제 저 광물 조달 능력이 소재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나 또는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 광물을 조달하고 그걸 뭐 사급받아서 이 소재 업체들은 그냥 이제 가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갈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사실 LNF 뭐 최근 이제 실적 흐름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 리튬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지난해부터 떨어지면서 뭐 당장 이제 리튬 뭐 기존에 사놓았던 리튬의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많이 커졌고 또 한편 영래깅 효과에 따라서 판가보다 비싼 리튬 원재료를 이렇게 사용한 데 따른 영업적자가 사실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일단 이런 흐름이 장래에는 점점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LNF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소재 업체들의 그런 뭐 광물 직접 조달 부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네. 예, 이미 이제 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들 네. 저희한테 광물을 직접 조달해달라는 커스터머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물을 그러면 이제 그 LNF 쪽에 뭐 제공을 해주고 LNF는 이제 임가공하는 형. 예, 그게 네. 이제 특히 5월 6일날 발표된 거기에서도 자동차 회사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RA에 네, 대한 IRA. 네. 그건 자동차 회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주도적으로 지금은 준비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재,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이 볼륨이 크니까 바잉 파워 그쪽에서 지금 훨씬 더 크게 확보되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런 요청을 하는 고객이 일단 거의 없는 상태. 그러면 그 LNF 입장에서 보면 뭐 LNF뿐만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광물 가격에 따라서 매출 그다음에 특히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는 굉장히 많이 축소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광물을 뭐 OEM이든 뭐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든 배터리 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그게 일정한 이제 마진을 남기고 이제 뭐 양극재를 공급하는 구조로 가니까 예, 광물 가격과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겠거든요. 예. 이건 뭐 LNF 말고도 다른 양극재 업체들 또는 소재 업체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건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뭐 향후에 양극재 업체들을 비롯한 소재 업체들의 그 이익률이 상당하게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겠네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짜 양극재 회사들이 해야 될 일, 전지 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그거는 말씀하셨던 코발트 양을 줄이고 네. 니켈을 늘리고 전압을 올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진전. 그것은 양극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본연에 원래 해야 될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LNF는 준비가 잘 돼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네요. 네. 2분기까지도 뭐 적자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건가요? 올해 네. 전체적으로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일 차종의 판매 순입니다. 여기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건 하이브리드건 내연기관이건 네. 구별 없이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한 회사가 1위와 10위를 단위 모델로 지금 갖고 있고요. 모델 Y와 모델 3. 예. 네. 여기랑 여기에 저희가 다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경쟁력이 꽤 높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EV를 경쟁력 있는 것들 내고 있지 않고 네. 그것을 낸다면 이 영역이 상당히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셨는데 LNF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사실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컨트롤에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물 조달과 관련한 리스크는 소재 업체는 좀 벗어나서 특히 양극재 업체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발트 함량을 낮추면서 하이 볼티지로 하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그런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이제 이 IRA 규정상에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비어있는 소재, 응급제 쪽을 어쨌거나 좀 힘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예. 뭐 어쨌거나 이제 뭐 LS 쪽하고 전구체 사업도 하지만 결국 LNF는 양극재가 매출의 주력인 회사이잖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응급제가 상당 부분 좀 가세할 것 같고, 그죠? 그걸 지금 상정한다고 그럴까? 네,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IRA의 대응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양극재 전구체 쪽도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네. 관점에서. 네, 그리고 향후 한국 고객의 메인 어떻게 보면 성장 시장은 북미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북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음, 충실하게 맞춰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결실 성과로 연결할 수 있게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LNF의 역할이 양극재, 전구체, 뭐 가능하다면 음극재 이렇게 좀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략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될 26년 정도까지 갔을 때 LNF의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이후에 추가로 네. 고객 포트폴리오가 더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상품 기획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긴 한데 유럽에 있는 큰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명성에 걸맞게 할 거로 예상을 해서 그쪽에 저희께 이제 사용되어지도록 했던 면이 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피해를 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경쟁력 있는 이제 플랫폼 네. 쪽에도 지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성과가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플랫폼들은 뭐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회사는 EV 쪽에서 경쟁력이 뭐 무게를 비교하던 가격을 비교하던 두 회사라면 테슬라와 현대차? 주행거리를 네. 비교하던 네. 더 월등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당연히 좀 더 포커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회사 폭스바겐. 쪽도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경쟁력이 좀 더 강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좀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 회사라고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게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양극재를 잘 만들려면 양극재만 알아서는 양극재를 잘 만들기 어렵습니다. 양극재를 잘 만들려면 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전지의 음극재가 이렇기 때문에 양극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지 전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LNF의 CEO랑 CTO는 전지 회사에서 전지 개발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양극재 개발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LNF에서는 양극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층부 CEO, CTO 두 분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다른 소재 회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선제적인 이해도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좀 더 집중을 하려는 전략도 지금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와 연동돼서 이제 배터리 산업도 좀 마찬가지인데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라지다가 좀 둔화되는 구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뭐 캐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풀려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다시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전망을 합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급형 전기차 EV3 같은 그런 이제 전기차들이 뭐 잇따라 나오고 그게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큰 틀에서 향후에 뭐 단순히 1, 2년, 2,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급형 자동차의 가격 수준의 일렉트릭 비클은 한 6, 7년 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행거리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200km, 300km밖에 가지 네.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보급형 차들은 말씀하신 EV3는 발표된 그 주행거리는 한국에서 판매된 전체 EV 중에서 주행거리가 두 번째로 깁니다. 501km 정도 되는데요. 예. 네. 그거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그 전비 측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일반적인 기준들, 세계적인 기준하고 비교하면 뭐 50km에서 100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하여튼 그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그보다 더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이상의 EV밖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3,500만 원 정도인데 주행거리가 그들보다 훨씬 길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진정한 보급형 자동차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격적으로 팔려나가면 그동안 전기자동차가 많이 안 팔렸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높은 가격, 그다음에 짧은 주행거리. 네. 근데 이제 그게 두 개가 해결이 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내가 아주 좁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보통은 급을 나눈다고 그래서 차를 발매할 때도 하이엔드 쪽에 있는 차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옵션으로 이중접합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로우엔드 쪽에서는 못 한다든가 옵션을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 차는 그 회사가 만드는 가장 위의 차하고 비교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보급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그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걸 할 수 없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그 메가 트렌드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회사들과 준비되지 못한 회사들의 갭이 좀 벌어질 것 같고 한국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보통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쓰는데요. SDV. 네, 그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구동력과 제동력 쪽에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오퍼레이션 네. 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다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그 세 개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는 첫 번째 영역에 대한 기술이 가장 강하다고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회생제동 능력이나 아니면 인버터 컨버터의 효율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능력은 조금 그 미국 회사 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회사가 뛰어난 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약간 장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일단 하나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 엔터테인먼트는 특별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 전지회사들과 좀 더 훨씬 깊은 코워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양극재도 전지를 잘 알아야지 양극재를 좋게 만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배터리도 자동차를 잘 알아야지 잘 그렇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 때도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급가속을 해서 이제 이 성능을 많이 발휘하게 되면 배터리 열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거꾸로 배터리의 열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은 배터리 열이 올라갔다가 사실은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배터리의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를 근데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은 배터리한테 상당히 좋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잘 활용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 회사랑 코어를 깊게 하는 걸 통해서 개발을 하기 용이하죠. 이제 그런 면들에서 이제 좋은 성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확보됐으니까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3 말씀하셨지만은 뭐 지금 6에서 뭐 4, 5, 3 아마 다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시리즈도 지금 뭐 5가 제일 낮은 숫자인데 5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4, 3, 2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래그십 뭐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면 제네시스도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아도 어떻게 보면 상용차 전용의 플랫폼도 지금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의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네,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운이 또 좋으신 건 일단 폭스바겐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디젤 게이트였고요. 자동차 전체를 보게 되면. 그다음에 최근은 작년 올해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자동차에서 도요타 쪽에서 인증 부정 이 지금 10몇 년도부터 지금 해서 쭉 발각돼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위에 랭킹돼 있던 딱 두 개 회사가 하나는 이제 예전에 치명타를 받고 그거를 EV로 캐치업해봤다고 그랬는데 안 돼서 결국 리비안 기술을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신뢰, 도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운이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뭐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 모셔서 진행한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는 가장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무님이 워낙 이제 이쪽 업계에 오래 계셨고 또 뭐 이렇게 단순히 배터리 업계보다는 뭐 상사 시절부터 이렇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두루두루 봐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업계의 그 돌아가는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또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하여튼 저도 많이 배웠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업계를 보는 앞으로 예상을 하는 거는 가능한 한 과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다들 예상을 해보시도록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은 좀 많이 봤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네. 가능한 한 과거 분석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할 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 실제로 지킨다고는 좀 별개의 얘기니까 직접 보시는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지,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좀 뭐 필요한 때에 좀 나오셔서 유익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NF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못 하셨어요. 기회 봐서 뭐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선대인 TV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뭐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봐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